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미안해요. 당신 가고 나서 상철이랑 깜빡 잠들었지 뭐예요. 지금 일어나서 상철이 밥 먹이고 씻기고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음성 메시지를 여러 개 남겼던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동안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절 속였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끼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다그쳤다간 죽도밥도 안 될 일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 그냥 배 타기 전에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던 거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제 일 끝났겠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지. 근데 혹시 집에 처남이 오진 않았어? 형식이요? 아니요? 왜요? 아니 뭐 요즘 통 연락이 없길래 잘 지내나 해서. 어쨌든 내일도 일찍 일어나려면 이만 끊어야겠다. 당신도 얼른 쉬어. 그렇게 대충 통화를 마치고 홀로 모텔 침대에 누워있자니 미칠 것 같았어요. 처남이 온 것도 아니라면 그 할머니가 본 게 아내의 상간남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놈일지 생각하고 있자니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진정한 채 자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를 끌어안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었는데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기분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를 탄 척 아내를 속였고요. 정확히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연락도 않고 급습하듯이 쳐들어갔죠. 운이 좋다면 아내의 외도를 현장 발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집안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처남뿐이었어요. 다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놀란 아내와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묻더군요. 조업 상황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하선했어. 근데 처남이 여긴 어쩐 일이야? 누나가 혼자 상철이 보기 힘들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요. 때마침 방학도 했겠다. 매형 올 때까지만 같이 있으려고 왔어요. 오랜만에 상철이 얼굴도 볼 겸 해서요. 처남의 말에 아내가 황급히 말을 보탰어요. 맞아요. 당신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형식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생각나서 당신한텐 제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처남이 혹시 일주일 전에 아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했었지? 저는 할머니가 목격한 남자가 혹시 처남이 아닌지 물으려다 말을 아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무언가 번뜩 생각났는지 입을 열더군요. 당신 혹시 이웃집 할머니한테 무슨 이상한 말 들은 건 아니죠? 마치 제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콕 집어 묻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자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 집 할머니 치매기가 있으셔서 요즘 그 집 딸이 이만저만 마음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서 많이 곤란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신한테도 그런 건 아닌가 해서. 아니야. 난 집에 잘 있지도 않는데 무슨.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했는지 몰라요. 동시에 아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놓였죠. 어쩐지 그 할머니 좀 이상하더라니. 노망난 노인네의 헛소리 때문에 괜히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처남에게 용돈이라도 두둑히 쥐어주려는데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조업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어? 이번에 나가면 한 2달 정도나 있어야 육지로 들어올 거라더니. 그럼 당분간은 안 나가겠네? 모르지 뭐.
다시 연락 오면 바로 또 나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며칠은 쉴 수 있는 거지? 당신 요즘 일 늘리고 많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건강원에서 보약 지어놨는데 그거라도 좀 먹고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너무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와 처남이 잠든 틈을 타 CCTV를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녹화된 영상도 죄다 지우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찍혔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없는 동안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너무 궁금했죠. 결국 망설이다 영상 하나를 클릭해 재생했는데요.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너무나 경악스러운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CCTV 속에서 아내는 웬 젊은 남자와 끌어안고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처남이었어요. 옆에서 어린 아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둘이서 더럽게도 붙어 먹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충격에 손을 덜덜 떨던 저는 연이어 다른 영상들도 재생해봤어요. 놀랍게도 아내의 옆엔 어김없이 처남이 함께였어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몸을 만지며 장난을 치고 한눈에 봐도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이성을 잃은 저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와 처남을 깨워 거실로 불러냈죠. 둘 다 비몽사몽한 채로 나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여보,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무슨 일이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흥분한 저는 그대로 아내를 향해 달려가 뺨을 후려쳤어요. 여보, 지금 날 때린 거예요? 그래, 때렸다. 맞을 짓 했잖아. 어디서 감히 내 집에서 다른 놈이랑... 제 말에 놀란 아내가 입을 떡 벌리고 어버버거렸어요. 그 사이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처남, 아니 그 상간남이 슬그머니 현관으로 주랭랑을 치려고 하더군요. 대번에 목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죠. 그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은 제대로 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거의 곤죽이 될 때까지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속이 풀리긴커녕 화만 나더군요. 결국 상간남이 견디다 못해 두 눈을 까무룩 뒤집었는데요. 그 모습에 놀란 아내가 그제야 허겁지겁 끼어들어 저를 말렸죠.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미쳤어요? 왜 이래요?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죠. 갑자기 우리 형식이는 왜 때리는 건데요? 왜? 우리 형식이? 얘가 정말 당신 동생 박형식이 맞긴 해? 제 말에 아내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잘못을 빌었다면 제 마음이 그나마 좀 나았을까요?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내가 그 순간조차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재빨리 놀란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되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하죠. 갑자기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당신 술 먹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몰라보는 거냐고요? 동생은 개뿔.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남동생하고 붙어먹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곤죽이 되도록 얻어터진 상간남도 움찔 몸을 떨며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끝까지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붙어먹다뇨? 당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아내와 상간남을 잡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띄어져 있던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내가 니년 하는 짓이 수상해서 거실하고 안방에 CCTV 달아놨거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데 이래도 잡아뗄 거야? 어디 경찰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여보, 잠깐만요. 경찰이라뇨? 경찰 얘기가 나오니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린 걸까요? 아내가 사색이 돼 저를 붙잡았어요. 이거 놔, 안 놔? 여보,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줘요. 제발요, 네?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지 상간남을 동생으로 둔갑시켜? 애초에 저 자식이랑 작정하고 내게 접근했던 거야? 그래?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 이 인간은 제가 당신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남잔데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술 먹고 그만 실수로 그때 딱 잘라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놈의 예정이 뭐라고 그러질 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랑 헤어지고 저 자식을 계속 만나든가 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남동생이라고 속여?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당신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우리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잖아요. 사귀던 남자라고 말하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동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 친동생은 옛날에 집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 건데 설마 당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결혼하기 직전에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용기가 안 났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내는 눈물로 가련하게 호소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쓰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저 역겹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무서웠다는 여자가 저 자식하고 계속 붙어먹어? 심지어 저 자식 임용치기 전까지 나랑 같이 셋이서 한 집에서 살았잖아. 그때도 나 모르게 둘이 붙어먹었지? 그치? 그것도 모르고 난 저 자식 임용치는 동안 학비며 생활비까지 다 대줬으니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았어? 당신 호구로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같이 살았던 건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다고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예정이 남아있어서 제가 모질게 내치질 못했어요. 어차피 이제 서로 감정도 없겠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바다에 오래 나가 있으면서 너무 외로워서 그만. 미안해요. 그치만 다시 그런 관계를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정말이에요. 더러운 헛소리 집어치워! 어떻게 날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결혼하고 나서라도 진실을 말했어야지. 내가 없는 동안 남동생이랍시고 집에 끌어들여서 애도 있는데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일삼아? 두고 봐. 너도 저 자식도 내가 간통죄, 사귀죄로 반드시 콩밥 먹일 테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란 말이에요. 네? 아내가 울고불고 애원하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증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전 매달리는 아내를 떠밀고 그때까지 쥐죽은 듯 있던 상간남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다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동안 내 피 같은 돈으로 상간남인 널 먹이고 입히고 대학 학비까지 내준 거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리고 너 같은 놈이 학교에서 교편 잡게 놔둘 것 같아? 교육청에 고발해서 너 자르라고 할 테니까 어디 두고 보라고. 내가 선생 만들어줬으니 내가 그 자리 뺏어도 할 말 없겠지. 안 그래? 자기 밥줄이 끊긴다니 그제야 겁이 난 걸까요? 얻어맞고 바닥에 누워있던 상간남이 그제야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매형, 왜 그러세요 진짜.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진작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누나가 자꾸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면서 계속 저 물고 늘어진 거라고요. 전 이미 따로 사귀는 여자도 있어요. 누가 네 매형이야? 장난해? 형님, 정말이에요. 전 계속 누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더는 형님한테 죄송해서 못 해먹겠다고요. 근데 누나가... 상간남이 질질 짜며 아내 탓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자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던 걸까요? 상간남을 파르르 노려보면서 욕짓거리를 하더군요.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언제 그랬어? 오히려 우리 남편 멍청하다고 욕하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 뜯어먹으면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누나, 그건 그냥 누나한테 장단 맞춰준 거지. 난 애초에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리고 나 누나 친구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애초에 누나 형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며? 그때 도박 때문에 빚 엄청 생겼을 때 동네에 원양어선으로 돈 많이 버는 노총각 있다고 한번 작업 쳐보자고 했다며. 의도적으로 형님 꼬신 거잖아. 너 그 입 안 닥쳐? 상간남의 폭로에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내가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꽃뱀짓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생활고로 생겼다는 빚은 도박빚이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심지어 상간남을 처남으로 둔갑시키기까지. 끔찍한 진실 앞에서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과 허탈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저 자식 지금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설마 저 말 믿는 거 아니죠? 그쵸?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년이 돈만 노리고 꼬신 남자랑 애까지 낳아요. 네? 아내의 말에 퍼뜩 한 가지 의심이 또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래서 분노로 덜덜 떨며 맞대응을 했죠. 내 재산 노리고 그런 거면 못 낳을 것도 없지. 애가 있어야 유산을 다 상속받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아니 애초에 상철이가 내 자식이 맞긴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철이는 당연히 당신 자식이죠. 우리 하나뿐인 아들까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줘요. 부탁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이미 신빙성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저는 일단 아내와 상간남을 맨몸으로 내쫓았고요. 엉엉 우는 아들을 데리고 바로 유전자 감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어찌나 피가 마르던지 혹시 제 아들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키운 정이 있는데 차마 아이를 버릴 수도, 그렇다고 기꺼운 마음으로 키울 수도 없을 것 같더군요. 천만다행히도 아들은 제 친자라고 나왔어요. 이미 아내를 잃었지만 다행히 아들만은 지킬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아내의 상간남을 바로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아내의 부덕한 행동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아내와 상간남은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제가 민사로 따로 건 소송으로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다투던 두 사람은 법적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갈라서고 말았죠. 천년의 사랑인 양 저와 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땐 언제고 그렇게 바로 헤어지다니. 사람 꼴 우스워지는 것도 참 한순간이더군요.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전처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어요. 저라는 호구 덕에 그동안 사치하며 편하게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같이 자식까지 놓고 살았는데 설마 제가 자기를 진짜 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뻔뻔하기도 하더군요. 여보, 그 인간이랑 처음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에요. 술 먹고 하룻밤 실수로 그만. 그때 끊어냈어야 했는데 계속 안 만나주면 당신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자식은 당신이 먼저 꼬리쳤다고 하던데? 그 인간 말을 믿어요? 제가 자기가 아니라 당신을 택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앙심 품고 그딴 말 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자식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어디서 피해자인 척 굴어? 내가 CCTV에 찍힌 영상 얼마나 많이 돌려봤는 줄 알아? 나 없는 동안 내 집에서 그 자식한테 밥 차려주고 붙어먹고 할 때 너 시종일관 웃고 있었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안긴 거 다 봤다고! 제 고함에 전처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럴만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일이 이렇게 된 와중에도 달콤한 말로 어물쩍 넘기려는 건지 환멸이 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처는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입을 열더군요. 여보, 내가 차마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철이 생각도 해야죠. 애한텐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발 저 다시 받아주세요. 네? 난 당신도 우리 상철이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바랄게요. 그냥 상철이 엄마로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어떻게 당신이 상철이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을 상간남과 놀아나게 한 주제 어쩜 뻔뻔하게. 여보! 더러운 손 치워! 난 당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계속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이제 와서 모성 가득한 여자인 척 구는 꼴이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이미 버스는 한참 전에 떠났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도 전처는 제 주변을 맴돌며 끈질기게 굴었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낸 뒤에야 떨어져 나갔죠. 그 뒤로 전처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막리를 전전한 모양인데요. 그러다 옛날 도박하던 손버릇이 다시 도진 것 같더라고요. 기껏 일하며 모았던 돈도 도박으로 다 날리고요. 사채비까지 졌다 하더군요. 지금은 사채업자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양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래도 제 아들의 친모인 만큼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 체력이 딸려 배는 더 이상 안 타고요. 지금은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이며 주식에 투자해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재벌처럼 호화롭게 살진 못해도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여유롭게 살 정도는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젊을 때 고생한 덕에 노년엔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있는 셈이죠. 또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전처에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평생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 제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지 뭡니까. 아내는 초혼이었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반대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부부의 연을 맺고 2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처와 달리 가정적이고 수더분한 여자예요. 제 과거를 알고도 기꺼이 받아준 건 물론이고요. 저희 아들까지 자기 친자식처럼 품어줬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하더니만 기특하게도 변호사가 됐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살아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저 모르게 연애는 하고 있었더라고요. 올해 초 사귀던 아가씨와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결혼식에 전처를 부르진 않았어요. 아들도 나름 전처에게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일까요? 이미 자기 마음에서 친모를 지운 지 오래라며 혼주석에는 양모를 앉히고 싶다 하더군요. 그래서 전처에겐 따로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안타깝지도 않아요. 얼마 전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내년 출산 예정인데 아내도 저도 손주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장난감, 옷,
책 등 온갖 육아용품을 사 모으고 있어 아들에게 한 소리 들었네요. 내 혈육으로 대를 잇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말엔 모처럼 만에 아들네와 같이 교외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별한 것 없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